안녕하십니까? 제2일차 GIF 202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홍원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입니다. 어제는 평등한 백신 접근성에 대한 세션을 진행을 했고, 오늘은 또 다른 보건과 관련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세션으로서 현재의 세계 보건의 현황을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동서사회연구원 그리고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이 함께 주최하고 있습니다. 예일대 공중보건대 쿠슈너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중요한 패널의 좌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보건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부와 학계, 민간 부문 및 모든 공중보건 주체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건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중진국 및 저소득 국가들이 공중보건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역량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예일대학교는 공중보건에 대한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 대학교의 리더분들을 모시고 오늘 본 세션을 통해서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드 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몽골에서 연구를 하셨고, 그곳에서 국립 독감센터에서 연구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 정책과 파이낸싱 역량 개발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란시스 양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일대학교 보건대학교 석사생으로서 사회과학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양 같은 경우에는 교환연구원으로서 연세대학교의 동서사회연구원에 참여를 해주셨고, 또한 코로나19 정책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프란시스 양 님께서 연세대학교와 예일대학교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김소윤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소윤 교수님께서는 의료법 윤리학 교수님으로서 연세대학교에 몸담고 계시고, 또한 아시아 의료 윤리 및 보건 관련된 센터를 맡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에서 WHO 의료법 및 생명윤리 센터를 맡고 계십니다. 저의 동료이신 알버트 코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 교수님으로서 지금 현재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보건 이슈들을 연구하고 계시며, 도심 슬럼에 대한 연구를 브라질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한 다양한 전염병과 관련된 공중보건 대응력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다양한 전염병에 대한 여러 역사적 경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며,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미국 및 중진국 또한 저소득 국가들이 펠로십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탠 버먼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아과 교수님으로서
집중적으로 중진국과 저소득 국가의 질환들을 연구하고 계시며 청소년들의 성 및 재생산 건강 및 HIV 에이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며 특히나 모자 건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HIV 에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보건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및 백신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체드에서 공중보건의 역량 개발을 연구하셨으며 카자흐스탄에서 HIV를 연구하셨고 도미니칸 공화국의 코비드 19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으며 커네티컷에서도 같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멘트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Matt. 안녕하십니까? 저는 맨디입니다. 말씀을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몽고에서 왔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동료들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보건이라는 것은 협업적 학습과 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역량 개발을 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할 때 근거 중심의 정책 입안에 대해서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지만 연세대학교 안에서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같은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의 접근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좀 더 글로벌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여러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이를 통해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개인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개인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학제적, 다문화적 시각과 교류를 통해서 우정을 얻을 수 있었고 서로 연결될 수 있었으며 지식과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한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모든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고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왔지만 연세대학교 하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란시스 양님을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연세대학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사회공헌원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전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또 개별 기관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글로벌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세션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협력이 아닌 기관 간의 협력과 글로벌한 파트너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본 세션을 통해 SDG 중에 의료와 보건과 관련된 목표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국경적일 뿐만 아니라 다학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지식과 데이터가 공유되고 연구와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며 여러 다양성을 포함한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평등하고 또 서로 유익이 되는 정보 공유와 지식 공유를 위한 협력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나눔으로써 미래의 협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발표자이신 김소윤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소윤 교수님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 또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소윤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며 또 오늘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국제보건의 중요성과 또 한국과 미국의 관점에 대한 제도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보건의 역할과 관심은 세계화 과정의 결과를 비롯해서 또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 분야 내에서 보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사회적, 경제적, 또 정치적 어려움들로 인해서 더 폭넓은 시각과 체계적 접근, 지역적 특수성의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보건 사업은 각 나라별 사회, 문화, 경제적 특수성, 보건의료의 필요성, 지역사회 참여도, 보건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보건을 한다고 하면 각 나라별로 그 나라 내에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보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도 많은 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보건 문제도 많은데 왜 국제보건을 하냐, 한국의 보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익이 되는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국제보건을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또 세금을 써서 해야 되는 국제보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세금을 쓰려면 그 세금을 쓰도록 허락해주는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보건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세금을 쓰기 위한 어떤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 국제보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세금을 쓰는 것이 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동의와 자국민들의 이해 수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이해 수준이 국제보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교수들 한두 명, 전문가 한두 명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익적 차원에서 라는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의 터전이기도 하고 전 세계 국민 전체가 첨단 의료라든지 다양한 보건의 가장 그 최신 지식들을 공유했을 때 훨씬 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같이 하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식을 같이 한다는 걸 위해서 국내에서 국제보건 사업을 홍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보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는 사람 자체가 정말 뭐 큰 뜻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같이 동료들이나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많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서 사건이 벌어져도 결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 초반에는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반에 또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한테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정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선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긍심을 갖는 또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국제보건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같이 인식하게 됐다는 부분이 국제보건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국제보건 하냐, 이런 인식을 많이 좀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 사실 코로나에서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우리나라 내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했었나, 초반에 작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실 국제적으로 교류를 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정치적인 영향에서 정책적으로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걸 통해서 법이나 여러 제도를 많이 정비해 놨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미국의 CDC와 이런 데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 배워왔었고, 그 이후에 법 개정이랑 다양한 제도 정비를 해서 다음의 사태를 대비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으로 바로 정비가 된 제도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만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재난들을 겪었습니다. 그 재난들에서 많은 특히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또 2007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재난에 손도 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손을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때 그 무기력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보상하고 싶은 열의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개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 때 정부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를 그렇게 장려하진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마스크를 꼭 쓰겠다고 해서 줄을 서서 사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보급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 코로나 극복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고 초기 대응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돼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초반에 대응을 잘했던 것이지, 사실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이나 정책에서 막 많은 대비를 해왔었던 것은 물론 이제 메르스 때문에 대비했던 게 있지만 보건의료 인력이나 시스템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대비가 많이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과 특히 뭐 배달 시스템이라든지 유통 시스템이라든지 정보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서 추적 관리나 그런 격리 뭐 이런 자가 격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회 문화적 대응에 대한 조사나 연구 이런 것들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서 돼야지 어떤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희가 그런 걸 특히 코로나 때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가나 유아스 대학이랑 기관 대 기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저희 그쪽을 어떻게 도움을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훨씬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환경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고민이고 그럼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배우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분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사회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물어보는 거, 궁금해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해라라고 디렉션을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간의 어떤 그분들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데 그런 협력에 있어서 초반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문제, 우리나라 사회랑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비용 사용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충돌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림돌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그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제도가 다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협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몽골에서 오신 우리 학생 포함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 인로된 학생들이 있고 20명씩 단위로 이렇게 그 클래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에 졸업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40명 정도 되고 매번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지되고 있고 또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온 사람들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또 여기 우리나라 내에서 보건대학원 내에서 학생들도 그리고 저희 교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이라는 또 연구원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건 분야 내에서도 또 첨단 보건 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노인 정신보건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또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첨단 보건 의료 연구를 할 때 저는 이거는 국제 보건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첨단 보건 의료 연구를 할 때도 결국은 저희가 많은 곳에서 또 배워야 되고 또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장 자체는 또 전 세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미래적인 방향의 첨단 과학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 방향성을 같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제보건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첨단 보건 의료 사업을 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각 나라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각각 하고 있는 교육, 또 연구, 사회적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버몬트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연세대학교에서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요? Okay, good. 네, 여기 보시는 것은 예일 의과대학, 예일 보건대학 등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제 보건을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과대학, 보건대학, 간호대학 등 다양한 대학의 교수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들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NIH 국립보건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NIAID라던가 NCI라던가 하는 이런 기관들, 그리고 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랜트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NIH 연구 교육 프로그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국제 연구 교육 그랜트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들은 다학제적입니다만 특정한 질병 혹은 특정한 종류의 질병군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 그리고 생물학 등 다른 학제들과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버트 코 박사님께서 저희 전 세계 국제 공중보건 학자 프로그램인 GHES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4개의 미국 대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일, 버클리, 스탠포드, 아리조나 대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는 비공식적인 이주에 대해서 다룹니다. 슬럼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허가 주택군일 수도 있겠고, 또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지만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와 또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12개월의 연구 교육 펠로우십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1개 국가에서 25개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총 합쳐서 미국에서 그리고 파트너 기관들에서 총 80명 정도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찾자면 슬럼이라던가 아니면 난민 캠프, 또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대병과 그리고 만성질환, HIV 등등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얼만큼 많은 수료생들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사 후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박사 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저소득 국가의 중저소득 국가의 박사 후 프로그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9명은 이 프로그램을 거친 9명은 저희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NIH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의학 보드인 CMB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젊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에게 훈련을 제공을 함으로써 공중보건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육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서로 다른 대륙, 다시 말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도 있고 또 멘토링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양질의 공중보건 교육을 CMB, 즉 중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일대학교와 또 런던 감염병 대학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IV 동반 질환 관련 연구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HIV와 동반되는 그런 질병을 다루는 연구입니다. HIV의 치료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양한 동반 질환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함께 저희가 가나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응용학적으로 연구 방법론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임상 그리고 변환 그리고 랩 기반의 연구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년 동안 인텐시브하게 박사 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을 해서 HIV에 동반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연구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실질적인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러한 교육 대상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이후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티스 교수님과 아디바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라야 대학교의 아디바 교수님이 리드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보건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트레인 10이라는 실시 연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발견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를 할 것인가, 실행을 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야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그 현지의 전문가, 연구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부트캠프도 진행을 하고 또한 인증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HIV 이행 관련 인증서를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더 나은 그런 실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H에서 저희가 그랜트를 받았는데 데이비스 박사님과 카탐바 박사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간다의 마케라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가 함께한 것인데 결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HIV 팬데믹과 관련된 결핵의 발병과 관련된 우간다에서의 상황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9년 전에 시작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행 연구의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총 53명이 훈련을 받았고 또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리고 혼합 방법론, 다시 말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혼합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1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학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는 2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실행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다학제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비네츠와 감보아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던 페루에서의 특히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서의 연구였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페루의 아마존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키토스라고 하는 도시가 딱 하나 있을 뿐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낙후되어 있고 또 완전히 시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일한 도시에 저희가 랩을 두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페루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사 과정 그리고 석사 과정 학생들이 역학조사와 기본 연구 그리고 병진의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공식적인 커리큘럼이 있고 또 학위 과정으로서 온라인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산파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리마 지역과 아마존에 있는 유일한 도시인 이키토스 지역에서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의학 곤충학과 관련된 인증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루의 2개의 주요한 기관의 연구자들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한 페루와
미국 간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NIH와 페루 기관 간의 관계가 강화됨으로써 이후에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꽤 새로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모아피 교수님과 알하시 교수님이 예일대학교와 베리우트 아메리칸 대학과 함께 진행을 한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독립적인 연구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박사과정 연구자들이 부상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석사과정 관련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과정에서는 임상 부상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연구 능력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정부와 또 NGO 관련된 그런 근무자들이 부상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대학과 또 농업 그리고 경찰대학 등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의학적인 지식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이루트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지만 아주 짧게나마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은 다 멘토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AUB와 그리고 예일대에서 각각 멘토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개발이라던가 PPT 발표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신생의 메나 지역의 부상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간다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중에 학문적 기관으로서 우리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학문적 기관들, 연세대학교나 예일대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국제보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대중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버먼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꼭 쉬운 일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을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보건을 위해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했으면 하는 논의는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이 국제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금을 낭비하는 형태의 협력이 아닌 세계적인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 교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또 예일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제고를 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국제 활동을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코이카, 코피, 또 다양한 교육부, 다양한 부처들이 또 국제 활동, 특히 국제 보건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이 그런 돈을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대부분 세금이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또 그게 결과가 굉장히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어디를 받고 그래서 웬만한 교수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너무 귀찮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을 준다고 해도 할 사람을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돈 자체도 나오기 어렵고 돈이 나온 걸 가지고 쓰기도 어렵고 또 활동할 곳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이전의 국제보건 사업은 보건 영역이 아니라 빌딩을 지어준다거나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국제보건을 하는 사람 자체, 그러니까 국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자체를 업자라고 봐서
뭔가 비리가 있거나 돈을 떼어먹을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보건 영역에 오면 대부분 학교 교수들이나 의료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계속 받으면 국민들도 그런 부분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관 대 기관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학교와 학교 차원으로 하는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면 학교 기관으로서 저쪽 학교 기관에 그 나라의 학교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돈이 지워진다면 국민들의 어떤 의심이나 그런 부분도 좀 덜할 거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국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저항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국내에서 저는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탠 버먼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이 국제센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들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와 관련된 펀딩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고 국제 협력을 위한 기금이 계속 조성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대중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국제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보건소를 보면 미국 대중의 인식을 보면 전체 미국 소득의 25%가 국제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숫자는 훨씬 낮죠. 그렇다면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들이 어떤 것이 있고 국제보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인식 제고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자금이 국제 협력을 위해서 학문적 기관에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맞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사실 1%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가량을 의료를 포함한 보건을 포함한 국제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이 25%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틀린 수치인 것이죠. 이것을 먼저 지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점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전체 소득의 4%가량을 국제 협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들을 생각을 해보면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경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고소득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소득 국가의 보건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국익에 맞을 수가 있죠. 이 국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국익에 따라 많은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주의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발견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국가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 연구 결과물이 본국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는 고소득 국가이든 저소득 국가이든 유익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말레이시아처럼 그 국가에서 노출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의 글로벌 이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정 질환에 대한 관리를 저소득 국가에서 연구를 하고 배우면서 이것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본국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이민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난민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교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과학자들은 하드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위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경제적 원조, 보건과 관련된 원조, 또 글로벌 보건과 관련된 협력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 고통, 사망을 줄여줄 수 있다면 소프트 파워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한국과 다른 국가, 또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사실 국가 간의 정치적인 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학계와 또 여러 학문 기관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이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패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문 기관들이 또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이 국제 협력을 우선순위로 둘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상대 기관, 특정한 상대 국가들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떠한 공중보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까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해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감염병을 잘 관리하고 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암은 어떨까요? 질병은 어떨까요? 고혈압이라던가 비만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만성질환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맺는 파트너십이 어떻게 평등할 수 있을까?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의 기관이 저소득 국가의 또는 중진 국가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어떻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파트너십이 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보건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게 답이 아니라 저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질문이라서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도 저는 사실 몇 가지 경험이 없지만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가나 유하스 대학이라는 곳이랑 좀 지속적으로 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는 모자보건 사업을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필요가 모자보건에 있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들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돕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유하스 대학이라는 곳이랑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대학에서는 모자보건 사업도 중요하지만 첨단 의과학을 연대가 첨단 의과학이 좋으니까 그거를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 모자보건 사업이 필요하고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2차 보건 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짜서 갔는데 그쪽에 있는 총장님 리더십 그룹을 연대에다 초청을 했더니 자기들은 그거는 자기들도 잘한다. 자기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첨단 의과학에 대한 거를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걸 가져갔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전혀 달라서
그 사업을 기획한 거에서는 그걸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음 사업을 기획할 때는 그런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기획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어프로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핵에 대한 거지만 지네틱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지네틱 코호트를 구축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의 거를 거기도 바로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일단 제일 우선적인 일이 아닐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버트 고 교수님, 지금 현재 예일 대학교에서 세계 평등과 관련된 협력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버먼트 교수님께서 전 세계 여러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맡고 계신 프로그램 또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쿠시너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주최 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초대를 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 출신이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핵을 앓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핵이 세계 보건의 문제였죠. 또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 즉 한국이 세계 보건에 할 수 있는 그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가장 긴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또한 아시아나 또 남미에서도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할 수 있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률이 미국보다 20배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진국, 개도국의 교훈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국가들 간에 서로 코로나를 바탕으로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파트너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같이 해주셨었는데요. 국제보건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일 탱커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멀리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버먼트 교수님께서 에이즈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신데 장기적인 투자 또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투자보다 장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건물이나 특정 설비가 아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생각을 할 때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들의 가치는 단순히 국제적인 센터를 설립해서 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국도 그러한 센터를 갖고 있고요. 한국도 국제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센터가 설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보건에 있어서 전환기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보건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또 전염병과 관련된 결과물들도 또 전염병 학을 전문성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만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러한 파라다임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을 생각하면 단순히 질병이 아닌 프로세스가 중요한 시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들 또 손자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 급격한 도시화, 또 고령화, 이러한 도전과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이 결국은 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국제보건 리더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보다는 프로세스에 집중을 해서 저감이 아닌 적응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학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국내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 간 불평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특정 국가와 특정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불평등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 박사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세계 보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왔죠. 말레리아, 암, 정신병, 그리고 HIV 등 굉장히 다양한 보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천연두가 사라진 그런 결과가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공중보건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수진들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관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을 영감을 주어서 이들이 세계 보건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제공하면 좋을까요? 김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젊은 세대를 잘 가르치고 또 영감을 줄 수 있을지요?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이들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그것도 계속 숙제이고 고민거리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교수라면 누구나 계속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답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일단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뭐 강의나 이론보다는 참여 직접 하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가급적 이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장 경험들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여기 외국 학생들이 오셨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관 방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었지만 저희 쪽에 이제 석사, 박사 풀타임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경험들, 특히 가나 같은 현장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그런 현장을 관리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거기에서 실습하고 몇 개월 동안 가서 있으면서 직접 경험하게 하고, 또 이제 WHO 같은 데서 저희가 인턴십을 보내기도 하는데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하구나, 또 자기가 뭘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면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기회, 이런 프로젝트 참여나 다양한 기회, 그러니까 그냥 교육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빨리 노출시키는 것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Comments you made. Dean,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버먼트 교수님께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관심을 학생들이 갖도록 하고, 또 다양한 보건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생들 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대, 또 간호대, 보건대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국제 보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HIV, 에이즈를 토대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고 또 폴 파머 박사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많은 미국 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리더들이 국제 보건을 중요하게 어젠다로 끌어올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커시노드 박사님도 그렇고 또 알버트 고 박사님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국제 보건에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고 영감을 받게 됩니다. 고소득 국가에서 커리어를 갖고 조금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노력을 저소득 국가에 적용하면 이 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이 소프트 파워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고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 차이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정을 여러 국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교과 과정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보건을 위한 교과 과정은 국내의 보건을 위한 교과 과정만큼이나 탄탄해야 하고 또 경제적인 이슈들 또 사회 시스템, 의료 시스템의 이슈 때문에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대비를 해서 학생들을 잘 준비시켜서 국제 보건에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2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프란시스 양과 또 맨드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 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왜 어쩌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맨드님 시작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영화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컨테이저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앞서서 버르문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만큼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국가마다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다르고 상황마다 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세계 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세대학교와 같은 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기회입니다. 상당히 많은 훌륭한 자원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제 나라에 돌아가서 다른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국제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양 님께서는 어떻게 국제 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박사님. 국제 보건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소득 이민자들을 상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출신의 이민자들 중에 캘리포니아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언어 장벽도 있었고 또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분들을 도우면서 내가 정말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공병원에서 응급실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한 일도 했고 또
침술이 통증을 위해서 서양식 병원에서도 사용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 계획들이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언어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적인 연구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작용을 현지 사람들과 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일즈에서도 언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언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언어 훈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와 또 대만식 중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일대학교 내에서 국제보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정적, 물리적, 지리적 혹은 문화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임금 국가에서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떠한 도전 과제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금융적인 또 물류적인, 문화적인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재정적 어려움은 당연히 뭐 항상 재정은 그 프로젝트 하에서 있으니까 부족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매칭 펀드를 또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소스 자체를 얻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클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다른 것도 하고 싶지만 그 사업에 국한돼서 해야 되는 확장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사용을 할 때 뭐 꼭 제가 경험했던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어떤 이제 대가를 그거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급이 안 되면 사업이 진전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막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비윤리적인 뒷거래, 뒷돈을 요구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서 아직 있을 수 있고 그거를 그 나라의 문화로 이해할 건지 그럼 너네랑 사업 안 해라고 하고 나올 건지 이런 갈등을 주변에서도 국제보건을 하는 많은 분들이 리더들이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것을 사회적 갭, 문화적 갭으로 볼 건지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타협할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타협하고 넘어갔을 때 나중에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게 다시 밝혀져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정식으로 제대로 넘어가게 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돈이나 비용 사용에 있어서는 펀딩 기관에서 투명하게 하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재정 관리자는 따로 세워서 제가 직접 하지 않고 3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저의 리스크를 피해가고 그곳의 요구도 약간 펀더에 핑계를 대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저는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고 그게 고민거리인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버먼트 교수님이나 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답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사님께서 30년 동안 브라질에서 파트너십을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는 짧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있고 강력한 연대가 있게 된다면 훨씬 더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에 있는 현지의 파트너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고 이 변화를 주체하는 사람들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자체는 현지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브라질과 파트너십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관과 파트너십을 오랫동안 운영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룹은 지난 30년 동안 브라질에서 활동을 해왔고 특히나 이스발 월드 재단에서와 협력을 했습니다.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국립의료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백신이라든지 또 여러 처방약도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 역할이 많이 있는 재단으로서 학문적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공중보건과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제가 95년도에 처음에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인플레율이 300%가량 되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 되죠. 펀딩과 관련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금 지원이 되는 주기가 있고 이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역량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젊은 박사생 혹은 의대생에 투자를 하면 이 사람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의사로서, 공중보건 전문가로서 진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는 것이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자금을 받기도 하고 미국의 자금을 받기도 해서 여러 기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또 여러 환율과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학자들과 또 공중보건 현장 전문가들의 격차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구하고 보건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브라질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국제 보건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어려움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 연구의 우선순위는 논문 쪽일 수도 있겠고요. 또 현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몇 개나 하나가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하는데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브라질 보건부 그리고 말씀드린 재단과 협력을 하면서 다학제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를 하는 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브라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도 그러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평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내의 파트너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국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병이 실제 발생하는 사람들과는 사회적 계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가 간 차이뿐만 아니라 국내의 격차가 있고 또 사회적 계층 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참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연구자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보건부나 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지역에, 슬럼 지역에 계신 분들을 함께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솔루션을 적용을 하는데도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부터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하신 경험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제보건윤리와 관련된 언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프란시스 양 씨도 이 국제보건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보건 관련된 윤리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훈련 혹은 교육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지 교수진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프란시스와 같은 학생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란시스 양 씨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런 보건 관련된 일을 할 때 윤리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지, 물론 김 교수님께서는 워낙에 윤리 관련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나요? 아니면 Yes, please.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사실은 에틱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허용되는 어떤 문화적인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보건 에틱스를 얘기하면 각 나라마다의 어떤 문화적 상황에서 허용되는 어떤 그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에틱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리서치 에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리서치랑 직결되지 않는 다른 많은 사업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의 통용되는 문화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거랑 우리가 하는 사업과의 갭에서 우리 사업이 허용돼 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 한계에서 그 나라 사회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의 한계 이상, 약간의 이상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것을, 그걸 계속 그 사회를 주시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that. 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양님, 실제 석사 논문 주제가 국제보건윤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윤리에 대한 시각입니다. 여러 국가마다 그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제가 논문에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윤리의 이론도 중요하고 이러한 이론은
강의실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쿠시노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처음 접했고요. 이와 같은 수업과 더불어서 현지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지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나 윤리에 대한 시각 차이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 갔을 때는 처음에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여러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를 했었지만 연구 질문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국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면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론과 실제를 잘 접목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는 저희는 국제보건대학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전에 저희는 국제보건윤리 허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보건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훈련을 제공을 하고 또 국제보건 사업에 파견이 되기 이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국제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윤리 문제에 대해서 미리 가르치고 또 준비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워크숍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또 구체적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보건 데이터의 접근과 또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보건 협력을 할 때 이 보건 데이터를 과연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을지 또 이와 관련된 리스크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아무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밀 보장을 서약을 하죠. 그리고 또 보안도 철저히 합니다. 자물쇠를 잠그는 완전히 보안이 확보된 그곳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가능한 익명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익명화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개인이 방문을 했을 때 환자라던가 면담자의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는 링크는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삭제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식별 정보가 만약에라도 있다면 그러한 식별 정보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데이터 보안을 확보했고 지난 40년 동안 데이터와 관련된 엄격한 관리를 했었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환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임상의들과 협업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펫파 프로그램을 아프리카에 진행을 하면서 HIV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 환자 정보 누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임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 유출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하고 다시 교육하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입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다시 했고 또 재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환자 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혹시 의료 안전 데이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이 계실까요? 네, 데이터 안전성과 관련을 해서 어떠한 말씀 주실까요? 나라 내에서는 이 데이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제보건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보건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인식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IRB 같은 걸 거치면서 이제 물론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또 전산 환경이 제대로 안 구축되어 있을 때 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까는 굉장히 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지네틱 연구까지 같이 국제보건 현장에서 하고 싶은데 그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걸 구축하고 싶다. 그럼 그것이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사실 있고 그런 위험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준으로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온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패널분들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일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파트너십이 잘 진행이 되고 또 확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좀 새로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의 대화가 진행이 되어서 양 기관이 더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학생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드와 프란시스 말씀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어떻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새롭게 하거나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요? 예일대와 연세대 사이에서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예일대 학생으로서 오게 된 사람으로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했고 또 여러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만 시작이 되었던 그런 기회인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동 심포지엄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화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찌 보자면 이렇게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Mr. Mann, any 혹시 멘트님, 네, 예일대학교와 파트너십에 참여한 기회가 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협업에 대해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셨고 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글로벌 학생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저도 이번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또 비슷한 고민들을 또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서 답을 해야 되지만 이건 내가 계속 고민해 왔던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사실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사실 한국 내에서는 교수들이 또 다른 교수한테 배운다는 게, 다른 학교 교수한테 배운다는 게 쉽지 않고 뭐 학회 활동 같은 걸 하지만 배우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다른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일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것들을 같이 배우고 또 우리나라의 경험도 같이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먼트 교수님께서 아마 회의가 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살고 계신 최고의 한국 학자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고 박사님께 의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방문을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방문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예일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소득 국가와 3자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 기관의 강점을 프로젝트에 같이 투입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고 박사님.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미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특히 김 교수님 그리고 볼먼드 학장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특히 세계 보건 이슈에 있어서는 협력할 때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세대학교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또한 이렇게 양 그리고 멘도와 같은 학생 교육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e panelists. 네, 감사합니다.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중분들께서 본 논의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곧 직접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쿠시노드 교수님, 또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보건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감명 깊었던 것은 다음 세대, 즉 차세대 국제 보건 전문가들 또 사회적 평등 및 여러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시간 조정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세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일과 연세대학교 간의 협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번창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